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잔인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개 사이코들이고 진짜 만화가 진짜 잔인해요. 오호, 초등학생 때나 그 중학생 때 그 울면서 싸우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딱 왜 하면서 막 그거 알죠? 완전 이성을 잃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날리고 걔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상대는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 찌질하고 되게 멋없는데 다른 인격이 갈아채워지면서 사람들이 다 썰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거의 이중격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딥그린입니다. 오늘은 또 이상하게 카메라가 약간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카메라 세팅을 하다가 말고 뭐 작업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마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구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보통 촬영 세팅할 때 수평이라든가 각도 이런 것들을 엄청 좀 세심하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여러 각도로 저 좀 촬영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카메라 오늘 조금 러프하게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 앉아있는 것도 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담소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켜보게 됐습니다. 벌써 2월의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2월 11일 수요일인데 지금 또 그 음악 영상 같은 것도 하나 촬영을 하고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계속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근래에 참 세상이 참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앱스타인 사건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메일들과 여러 가지 막 서류들이 난잡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잘자잘하게 좀 세상이 좀 시끄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중 매체라거나 SNS라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달을 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끄럽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근래 뭔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더라도 그 출연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 지옥에 뭐 최민아수 이런 사람들이 막 미치잖아요. 뭐 너무 막 킹받고 열받고 이래가지고 비슷한 격으로 나솔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그 취지를 넘어서 순수한 그 사랑을 찾으러 오는 것보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거나 사건들, 상황들에 우리가 더 몰입을 하고 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짝으로부터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하고 또 사회 실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됐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도 사실 뭐 비슷한 매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실험 카메라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되게 시끄럽고 머리가 난잡하고 정보들이 밀려서 들어오는 와중에 또 제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초중순쯤에 이제 이사를 가요. 이제 집을 구했고요. 가계약금도 넣어놨고 그것 때문에 이케아를 지난주 주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이케아 뭐 가서 엄청 이렇다 저렇다 해서 살 건 없지만 그냥 가는 김에 되게 분위기 내면 좋잖아요. 저희 부산에 이케아를 갔다 왔는데 가자마자 밥부터 먹고 시작을 했어요. 맛있던데요. 뭐 치킨 스테이크랑 닭다리 2개랑 라자냐도 먹었고 엄청 막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이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든든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나오는 길에는 당연히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먹고 왔습니다.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 거 있으면은 그냥 조명이라도 하나 2개 업어올까 했는데 전구만 사고 조명은 뭐 복층을 구했거든요. 복층집을 구했는데 2층 잠자리에 둘 조명 1개 그리고 평소 여기 집에 있는 조명들 워낙에 많으니까 나머지는 또 뭐 그냥 대체할 전구 같은 것만 그냥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또 짜잘짜잘한 거 그런 건 아이템 있잖아요. 좀 세밀함과 디테일을 채워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구해서 오긴 했는데 뭐 세이투쉐 이런 데서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포스터라든가 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뭐 꾸며놓을 수 있는 홈데코 물건들은 그렇게 또 세일할 때 쿠팡 이런 데서 줍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 다시 가입을 했어요. 저번에 그때 사태 이후로 쿠팡 이제 완전히 탈퇴를 해야겠다 이제 안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쿠팡에서 올렸던 그 공문 같은 거를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인가? 한 달 만에 다시 가입을 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구두쇠 기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돈이 언제 확 나가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펑펑 쓰지 않고 좀 잘 아껴 놓고 잘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홈쇼핑을 하나 해도 뭐 필요한 물건이더라도 되게 좀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런 좀 구두쇠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세일할 때 곁눈질로 이렇게 봐놨다가 하나씩 사고 들여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방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냥 코지하게 제가 막 좀 꾸며놓은 거지 엄청 비싼 아이템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뭐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내 취향껏 꾸밀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의 공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뭔가를 사고 싶다, 어떤 거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은 나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런 뭐 물건들로 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갖고 싶던 물건을 산 직후에는 너무 성취감도 있고 도파민이 터지고 막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돼서 어떤 식으로 제 취향이 바뀔지 모르지만 막 명품을 너무 좋아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렇다. 기장에 거기에 되게 대형 카페도 있고 되게 멋진 카페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카페를 한 군데 들렀다가 오게 됐는데 덕미라는 곳이에요. 도덕할 때 덕, 그리고 아름다울 미 할 때 미. 송정역에 있는 카페들을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대형 카페 이런 데의 분위기를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좀 고즈넉한 카페를 찾다가 덕미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옛날에 가봤던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그렇게 가니까 되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3, 4년 만에 갔던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불경기 시대에 3, 4년 동안 잘 살아남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흐뭇하기도 하고 뭐 저 혼자 괜히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잘 되시는구나, 다행이다, 이런 곳이 쭉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직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니까요. 바다도 너무 예뻤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주말이었는데 그날 또 주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새벽까지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영화 이름이 바로 보일링 포인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독특한 영화예요. 되게 독특한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은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오너 셰프가 있어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레스토랑을 하나 열게 됐단 말이죠. 크리스마스에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자 이 오너 셰프가. 근데 이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막 사건들과 짜잘짜잘하게 막 정신없이 서로를 막 몰아붙이고 몰아세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팀원들 간에 불화도 엄청나고 안에서 막 불꽃이 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긁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손님들도 막 진상 같은 손님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인 주인공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마약까지 계속 달고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 비극에 대한 거를 그려낸 영화인데 1시간 몇십 분 동안에 이 긴 러닝타임이 그대로 롱테이크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 롱테이크로 찍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단 한순간도 이 공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잠깐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뭔가 항상 안 좋은 사건들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장을 해소할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고 제가 그 개고어 영화들을 보면서도 스페이스바를 안 누릅니다. 웬만하면 잘. 근데 이번에 봤던 보일링 포인트 이 영화는 4-5번을 눌렀어요. 심지어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숨이 가빠서. 영화 하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숨이 가쁘다라는 거는 진짜 간만에 느껴본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뭐 엄청 훌륭한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영화가 추구하는 독특함이라거나 화면 안에서 손이 튀어나와서 폭풍이 일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레스토랑 안으로 그 주방 안으로 끄집어다가 놓은 듯한 그 느낌, 이거를 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아 진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와 이런 영화는 다시는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뭐 고어 영화라거나 심리, 스릴러, 공포 영화들보다 훨씬 더 긴장감 넘치게 숨막히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다 보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유튜브 막 뒤적뒤적거리다가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봤던 게 보일링 포인트에 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 그리고 또 리뷰
리뷰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리뷰 영상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한테 진짜 숨막히는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새로운 독특한 영화를 맛보고 싶다 한다면 짧게 보일링 포인트라는 영화까지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분명 제가 말하는 것들을 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영화가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화의 비판점이라거나 장점은 분명히 엄청 극명해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피로해서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오늘의 영화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이 작품은 원작이 원래 만화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가져온 영화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 뭐 기생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또는 이토준지의 소용돌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만화를 영화화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라거나 주제는 가지고 오되, 이 각본을 감독이 입맛대로 완전히 바꿔서 결말까지 완전히 바꾸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개와 내용까지 완전히 다 바꿔서 영화를 내는, 그게 1번. 원작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고 거의 만화랑 동일하게 이렇게 쭉 가게 하려고 했던, 그게 둘. 이렇게 한다면은 이 작품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화 원작에 조금 더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또는 이 인물은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엄청 잔인합니다. 엄청 잔인하고, 그 만화 그거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게 됐는데 만화가 진짜 잔인해요. 오호,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만화 이상으로 잔인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현력이 높은 영화예요. 바로 이치 더 킬러입니다. 근래 여러 가지 고어 영화들을 많이 봐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조금은 피로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주는 피로함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피로감을 느꼈느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고뇌하는 예술가들이 이런 고어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어 영화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철학을 입히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피로하게 느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어 철학 예술 영화 또는 뭐 공포 철학 예술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자유의지, 또는 유럽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독교적인 윤회 사상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막 잔인하게 한다거나 파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해 보이면은 다인가? 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것도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보편화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오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또 리뷰하고 있는 영화들이 또 워낙에 옛날 영화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주제라거나 또는 장면들이 겹치는 게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때로는 단순하게 썰고 자르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치 더 킬러, 이 영화를 들고 와야겠다라고 더욱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데이빗 린치 감독의 인랜드 엠파이어, 이런 영화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또 홀리 마운틴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성스러운 피, 또는 뭐 완전히 진짜 이상한 영화 멜랑콜리아, 뭐 이런 영화들도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건데, 뭐 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치 더 킬러, 이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부터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야쿠자에 관한 이야기고 또 킬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 제목이 이치 더 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사람이 시부야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어쌔신이라는 건데, 이치라는 게 그 이치니 산시 그거 할 때 이치, 이를 이야기하는 그거 맞습니다. 이치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사디스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척점이 되는 인물 카기하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사디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마조히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베트남 정육점 살인사건 있잖아요. 썰었던 사람이랑 썰렸던 사람들이 마조히스트, 세디스트 관계였잖아요. 보레오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약간
비슷한 개가 있습니다. 이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광기에 휩싸이는 세디스트고, 사실 이치도 빌런이긴 해요. 이렇게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직의 일원들이 호텔 마작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도박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한테 핀찬을 주고 우리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긴 머리 이놈이 논팽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머리 놈은 귀에 담아 듣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네 일이나 잘하고 있어라,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돼, 우리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냥 너무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짧은 머리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 누군가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야쿠자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이미 엄마가 집을 떠나가게 되었고 아빠까지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의 그런 전화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어영부영 끊고 장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남자가 애인을 미친 듯이 패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막 패고 일질을 하고 얼굴을 뭉개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여자를 강간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행위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치예요. 뭔가 이상한 수트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남자가 자기 애인을 강간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치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이 남자가 이제 베란다 쪽으로 확 튀어나가 보니까 이치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액이 한 무더기로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치가 엄청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걸 보고 자기 위로를 한 뒤에 여기서 빠져나간 것이었죠. 관음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디스트 같은 변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흩뿌려져 있는 정액들 위로 1 이치라는 글이 뜨면서 그렇게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이 되게 수상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뭔가 청소부 같은 복장을 하고 어떤 트럭에 타 있어요. 트럭에 타가지고 운전석에는 어떤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안경을 역시나 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놈은 마약을 꽂고 있고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중간중간에 이치가 누군가를 학살하고 있는 장면이 오버랩되게 됩니다. 그럼 뭐 정황상 이 트럭에 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치가 암살을 하거나 사람들을 다 죽여 놓으면은 이제 이 트럭에 탄 패거리들이 거기를 말끔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치가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좌석에 타 있는 영감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영감이 전화를 받고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데, 도착을 해서 불을 켜보니까 이레짐에 문신을 하고 있는 남자가 침대에 기대서 죽어 있어요. 안에 있는 내장이 다 꺼내져가지고 쫙 흩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 몸이 거적대기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부속 장기들이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엄청 잔인한 거죠. 뭐 관객들에 대한 어떤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보고 이 영감이 굉장히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참혹함에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게 되고,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깔끔한 새 단장을 한 것처럼 호텔이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무도 없는 호텔 방 안에 누군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탈색 머리를 하고 있고 위에 이제 가죽 잠바를 걸치고 있는 남자인데 그 사람 딱 고개를 돌려요. 근데 얼굴에는 여러 가지 막 칼자국들이 막 이렇게 나 있고, 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 입에는 피어싱이 하나씩 달려 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카기하라라는 인물입니다. 이치의 가장 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나요? 이 카기하라 배역을 맡으신 분? 손석구님이랑 엄청 많이 닮았죠. 엄청 많이 닮았는데 카기하라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손석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석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정황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치가 죽여놨던 그 인물이 알고 보니까 손석구 조직의 오야붕이었던 거예요. 자기 오야붕이 어디 갔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게 되자 두목을 납치해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 손석구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석구는 엄청 충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두목을 찾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그게 당연히 이치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이런 킬러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걸 봐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평소에는 엄청나게 소심하고 자기 할 말을 1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하고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얘가
자기가 어떤 광기에 휩싸이거나 나쁜 놈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박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인격이 갈아채워지면서 사람들이 다 썰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거의 이중격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치가 속해 있는 조직의 보스가 아까 차에 앞자리에 타 있던 그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영감이랑 손석구랑 곧 어느 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목의 애인이었던 사람과 손석구가 이제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막 정보를 캐고 있을 때 그 옆 테이블에 영감이 앉아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또 영감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 부하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 팔에 계속 약을 꽂고 있던 그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손석구 밑에 있다가 파문을 당해가지고 영감네 쪽으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손석구가 영감한테 가서 뭐 정보 있으면은 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서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영감이 굉장히 저자세로 하잇 뭐 이러면서 둘이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손석구와 영감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뒤였습니다. 영감이 이제 손석구를 찾아간 거죠. 두목을 누가 납치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알다시피 영감네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지목한 범인이라는 것이 바로 스즈키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나기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간부였는데 걔가 이제 평소에도 손석구의 뒷담을 까고 다니고 나쁜 일들을 많이 도맡아서 해오고 있었던 탓에 충분히 지목을 당할 만했고 손석구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손석구 씨가 영감한테 뭔가 하나 심부름을 시켜요. 새우를 사와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 안에서 기름을 잔뜩 올려놓고 새우튀김을 해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새우튀김의 용도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한 스즈키가 고문실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등이 엄청 아픈 거죠. 사람을 평평하게 엎드려 놓고 살들을 장기들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꿰서 바늘로 여러 개를 이렇게 꿰가지고 천장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몸이 여기 거의 조금만 이렇게 꾹꾹 내리면 살 가죽이 다 뜯어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 거죠. 이거를 당연히 분장이겠지만 엄청 리얼하고 잔인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손석구한테 뭐 하는 짓거리냐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뭐 엄청난 고통에 찌들어가지고 그 손석구는 당연히 얘가 자신들의 두목 안조를 납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두목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석구가 평소에 쓰는 무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만한 봉침을 가지고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고문을 하는데 턱 아래로 쭉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볼을 관통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고문을 해요. 근데 얘는 아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는 그냥 재미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석구가 아까 새우 튀기던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스즈키의 얼굴과 등에다 확 부어버려요. 스즈키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얘가 속해 있는 후나기파의 간부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들이닥치게 돼서 손석구한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얘기해. 근데 손석구가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고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고 부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으니까 후나기파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을 딱 꺼냈는데 아지트 안에서의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아지트 내에서 총을 발포하게 되면 그 즉시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황이라거나 증거가 있느냐라고 후나기파에서 질문을 하니까 손석구의 부하가 저기 영감이 이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딱 지목을 하려는 순간 영감이 사라져 있어요. 영감이 사라져 있고 우리가 모두 영감의 농간에 놀아났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손석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성미가 잔인한 인간이라 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스즈키는 온몸에 전신 붕대를 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 후나기파의 또 간부 한 명은 쿠니무라 준이 연기를 했어요. 진짜 허스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영감의 농간으로 인해서 놀아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후나기파에서는 당연히 손석구한테 이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지급해라 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손석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은 못 내겠다, 우리한테 그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저의 단맛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옛날에 우리 지금은 당연히 그 유사과학이고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혀의 미각과 짠맛과 단맛,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미래들이 따로 분포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단 거를 참 좋아합니다 하면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연두색 천을 목에 감고 커다란 장도를 꺼내가지고 자기 혀를 막 자르기 시작해요. 그 엄청 혀가 리얼한데 되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고통에 신음을 하면서 그 혀를 탁 내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우리 퉁치는 거다. 나 잘못 이걸로 다 갚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 손석구의 성미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합니다. 혀까지 저렇게 싹둑해버리는 걸 보면은 얘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성격이고 앞뒤 재지 않는 인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 다시 이치한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는 호스티스 바 같은 데 가 있어요. 자기가 자주 지명하는 단골 여성이 있는 거죠. 그 여성과 뭐 해피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여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제일 첫 장면에서 봤던 자기 애인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하고 있던 그 여자였어요. 안 그래도 또 폭행을 당했는지 눈 거의 얼굴 반쪽은 퉁퉁 부어있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평소 사람의 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치는 처음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듯 하다가 되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했는지 나한테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막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여자도 이치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이상한 놈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여자가 이치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도 흥분하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나쁜 짓을 당했을 거를 생각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풀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머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되게 지독한 악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치라는 인물이. 한편 손석구의 수사망은 점점 폭을 좁혀오게 됩니다. 자기 밑에서 일을 했었지만 판문을 당했던 이노우에, 팔에 막 약 꽂고 있던 이노우에의 거처를 알아내서 기습을 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되게 고급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노우에가 이야기하길 우리가 직접 너희 두목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이치가 혼자서 한 짓이다. 이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노우에는 TV 안에 거기 틀어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손석구가 자주 쓰는 봉침에 의해서 온몸이 다 꿰뚫리면서 사망하게 되었고, 이치가 속해 있는 영간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스즈키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즈키가 온몸에 붕대를 한 채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거짓 정보를 또 흘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손석구가 자기 오야붕을 죽였다라는 그런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즈키와도 그 현장에서 새로운 거래를 맺게 돼요. 손석구를 죽여주면은 내가 3억을 주겠다, 그런 계약이었던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손석구 같은 경우에는 이치의 존재까지 알게 됐으니까 이치와 언젠가는 조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감까지 가지게 되었고요. 한편 이치는 또 자신의 변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지명 매춘부의 집을 또 몰래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애인한테 흠신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짜 남자가 여자를 미친 듯이 패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패고 쓰러져 있는 자기 애인을 강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남자 앞에 딱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가 이치한테 와가지고 넌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나해로 바가해로 막 하고 있는데, 이치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이 공포심이 들었는지 울어버려요. 하염없이 막 울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폭력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발이 한번 확 나가게 되는 거죠. 이치의 주특기가 발차기거든요. 그리고 수트를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수트의 발 뒤꿈치에는 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칼이 정말 날카로워요. 극진 가라데를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연마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차기가 정말 예리하고 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길질을 한번 확 했는데 이게 크리티컬이 뜬 거죠. 그 조은이 하는 개인기 있잖아요. 칼 촥 빼고 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남자가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지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장기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죽인 거죠. 죽이고 이제 그 여자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치가 엄청 기뻐하면서 내가 죽였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엄청 이상합니다. 이 남자를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 남자를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폭력을 저질러 줄게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린 애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치를 보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옆에 놓여져 있는 배트를 들고
가지고 이치한테 폭행을 가하려고 해요. 당연히 뭐 똑같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치가 자기도 모르게 발차기가 한번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목에 치명상을 남기게 되었고 대동맥이 끊겨가지고 피가 그냥 분수처럼 팍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은 이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칩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감이 끊임없이 자기만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이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조작된 기억의 트리거를 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기억이 이치가 엄청 이지매를 심하게 당했었는데 자기를 구해주려고 나선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 눈앞에서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를 자극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쁜 놈들을 우리가 죽여서 없애고 우리가 진정한 비질란테다 이런 식으로 영웅 심리를 심어 놓는 게 영감의 어떤 작전 같은 거였어요. 한편 손석구는 이제 완전히 막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나키파한테서 완전히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나머지 패거리들은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 파문을 당했으니까 나만의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 바로 카기하라파가 결성되게 된 것이죠. 모든 시부야에 있는 야쿠자 조직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리미트 없이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걸리적거리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겠죠. 거기에서 좀 코믹한 장면이 있긴 한데 카기하라파를 선언하고 나서 우리 조직에서 나갈 거면은 지금 나가라 라고 하니까 좀 까불이 같은 그 긴 머리 남자애가 나가게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발등에다가 봉침을 꽂아버려요. 멋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조금 더 딥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석구파의 어떤 어쌔신 또는 뭐 행동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영화 초반에 나왔던 짧은 머리의 남자였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 그 조직원. 그 사람의 이름은 카네코라는 인물입니다. 그 원래는 전직 경찰이었는데 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성격이 다른 야쿠자들과 다르게 되게 좀 차분한 면이 있고 좀 정상적인 면이 있고 온순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작에서는 조금 더 강단 있고 일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되지만 이 안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고 동급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계기로 이치가 카네코의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일진 패거리들의 폭력의 불똥이 이치한테도 튀기게 되자 이치가 자기도 모르게 호신술 이 발차기를 팍 해버리면서 그때는 당연히 그 평산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 칼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카네코의 아들을 구해주게 돼요. 카네코의 아들 이름은 다케시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케시가 믿을 만한 어른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는 나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치한테 앞으로 또 많이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카네코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카네코와 이치가 만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치가 또 자신의 스스로 불타는 정의감을 영감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한 차례 엄청난 살인극을 저지르고 여느 때와 같은 평일 어떤 식당을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굉장히 진상짓을 했는지 식당 주인한테 쫓겨나게 되는데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카네코가 보게 됩니다. 근데 카네코가 굉장히 모지지 못한 성격이고 굉장히 또 온순하고 착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광경을 그저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조파로 들어오기 직전에 자신의 쓸쓸하고 어두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신을 걷어준 것이 바로 안조, 손석구의 두목,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불쑥 나서게 된 거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쓰러져 있는 이치를 일으켜 세워주고 라멘 하나 사주고 이치와 어떤 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얘가 이치인 줄은 모르죠. 이치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고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나를 선문사했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기뻐하는 카네코의 모습입니다. 이치도 이런 친절이 싫지 않은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굉장히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 아지트로 돌아오니까 영감이 또 이제 다음 타겟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봉투를 6개를 딱 줘요. 거기 안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 사진의 인물들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영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수를 한다. 지금의 너는 그 어떤 나쁜 놈들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어. 바로 살인이라는 것으로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재각성을 하고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고 손석구파한테도 누군가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인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로와 사부로 쌍둥이였습니다. 원래는 세 쌍둥이였는데 자기들의 맏형을 살인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둘만 남아있는 그런 쌍둥이인데 잔인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개 사이코들이고 진짜 완전 야만인들이에요. 영화에서는 조금 밋밋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묘사가 됐는데 원작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드레드락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몸도 이만하고 산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하고 걸리적거리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썰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드러나는 엄청 중요한 사실은 손석구 얼굴에 있는 칼자국은 지로가 남긴 것이었고 찢어진 입은 사부로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보스 격이 되는 인물을 이 정도로 몰아붙일 수 있는 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손석구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손석구가 아무리 맞고 베이고 잘리고 해도 오히려 그런 광기들로 인해서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질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튼 이치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마조히스트, 완벽한 사디스트는 없지만 이치, 이 인물은 완벽한 사디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손석구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게 됩니다. 지로와 사부로를 대동을 해가지고 영감이 데리고 있던 또 다른 부하였던 류라는 인간의 애인을 이제 납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애인을 만나려고 했던 류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손석구파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유두를 칼로 썰어버리고 막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뭐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들은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괴롭히고 썰고 하고 있다가 지로였나 사부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중에 한 명이 개 머리띠 같은 거를 딱 껴요. 근데 이거를 끼면은 그 후각이라거나 육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살아나나 봐요. 자기들이 납치해온 여성의 사타구니의 냄새를 킁킁 맡더니 어디론가 가기 시작합니다. 채취가 느껴지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곧 류를 찾아냅니다. 류를 찾아내고 막 한 차례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류가 어찌어찌 잘 도망가나 싶었어요. 잘 도망치나 했을 때 결국엔 잡힙니다. 손석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완전히 치려면 손석구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손석구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져. 더 강해지는 인물이고 자기의 마조히즘적인 광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격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잡혀서 아지트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는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들을 당하게 돼요. 봉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마가 다 꿰뚫리고 볼 뭐 이런데 봉침이 다 꿰뚫리고 묶여가지고 당할 수 있는 고문이란 고문은 다 당하고 심지어 성기까지 반으로 맞게 잘리고 이런 신체 DIY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엄청 끔찍한 고문들을 겪게 돼요. 이치와 영감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캐내려고 했는데 뭐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류가 또 호기롭게 한마디 하게 돼요. 지로와 사부로한테 너희는 이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얹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쌍둥이를 자극을 하게 돼요. 팔이 뜯기고 이런 추가 고문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치도 완전히 각성을 하게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자기를 구해주려고 했던 동급생을 구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 사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을 하는 계기가 그 손석구가 원래 모시던 그 안조라는 두목 있잖아요. 안조의 여자친구, 이 여자가 이제는 막 박쥐짓을 하기 시작해요. 손석구한테 붙어 먹었다가 영감한테 붙어 먹었다가 이렇게 막 박쥐짓을 하게 되는데 그 영감한테 이번엔 또 새로운 지령을 얻어가지고 이치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영감이 이제 이치가 또 슬럼프에 빠져있고 또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각성을 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매개가 뭐였냐, 이 카렌이라는 여자를 이치를 구해주려고 했던 그 동급생 여자애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치의 새로운
폭력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런 속셈을 카레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영감을 덥석 믿고 이치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다른 그 남자들한테 강간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나는 너한테 범해지고 싶었어,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치가 엄청난 세디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네가 나한테 당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하면서 막 속으로 엄청난 쾌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져 간다. 나는 죄책감에 살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여자애는 그 상황을 즐겼던 거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너를 범해주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썰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레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이 이치는 보통 놈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끔살을 당하게 되고, 카레는 그렇게 박쥐짓을 하다가 이치의 새로운 각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개로 쓸쓸하게 허무하게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치와 하기하라, 그 손석구 말이죠. 손석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각성한 이치가 손석구의 아지트로 침입을 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지로가 류를 고문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로와 이치가 한판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각성한 이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지로와 자신의 동료였던 류까지 같이 죽여버리게 되고, 그때 사부로가 자기 형제가 한 명 죽었다라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아채게 돼요. 큰형을 둘이서 죽였을 때와 비슷한 그런 감각들이 서늘하게 스쳐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석구랑 같이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 보니까 자기 형제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끔살당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부로도 끔살당하게 됩니다. 이제 대가통이 완전 확 썰리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손석구가 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를 미친 듯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건물의 옥상으로까지 이제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치가 손석구를 쫓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뒤늦게 카네코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이 맨션에 좀 숨겨놓고 위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치를 제대로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약한 이치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치를 엄청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총을 허벅지에다가 막 박아놓고 기도 하는 등 반격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치는 이치입니다. 일격으로 카네코를 죽여버리게 되었고요. 근데 카네코의 아들이 아빠 말 안 듣고 이 옥상까지 따라 올라 들어와가지고 이치가 자기 아빠를 죽이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이 아이 앞에서 자기 아빠를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그런 PTSD 때문에 옥상에서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어요. 막 자기 아빠 살려내라고 이치를 막 발길질로 막 줄차고 있는 카네코의 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이때 완전히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손석구는 자기한테 이만한 공포를 줬으면서 왜 나와 싸워주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이치한테 막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야 진짜야 이거? 하면서 막 일어나봐 하면서 막 결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거예요. 되게 큰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봉침을 이제 2개를 탁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귀 속으로 쭉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자기 뭐 뇌의 어느 부분을 뭐 전두엽을 건드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를 탁 건들고 빼고 나니까 환상이 쫙 보이게 됩니다. 온 세상이 파랗게 질려있고 이치의 새로운 환상을 보게 돼요. 카네코의 아들까지 참수를 시켜버린 뒤에 자기한테 벌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상 속에 이치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나가자 빠지고 하다가 그 건물 옥상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을 하고 난 시체를 영감이 이렇게 살피러 옵니다. 영감은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손석구가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표정으로 옥상을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인 줄 알았을 때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일본의 어느 유치원 같은 곳에 전경을 보여주게 돼요. 애기들이 노란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소풍을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비춰주면서 카메라가 멀어지나 했을 때 그 가로수 나뭇가지에 누군가 목이 매달려 있습니다. 영감이었어요. 그 영감을 누가 죽였는지 암시라도 하듯이 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이 뒤를 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카네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지러운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진짜 어지럽지 않나요? 내용이 일단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일본 영화 특성상 그리고 또 야쿠자 영화 특성상 막 서로 얽혀있는 관계라거나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걔네들이 하나하나 또 꽤나 중요한 인물들이고 해가지고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짜잘짜잘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을 한 부분도 있고 영가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밥 먹듯이 맞아요. 자기 엉덩이에다 막 꽂고 이래가지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옷을 벗어 제끼면 엄청난 머슬맨입니다. 영화에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디빌더의 몸에다가 목부터 얼굴까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게 엄청 막 프레임이 어긋나고 조잡해요. 되게 웃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ike 다카시가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디션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착시나리, 비지터 Q, 테라포마스 이런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명과 암이 좀 확실한 부분이 있고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원작이랑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랑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원작 만화보다 영화가 좀 조잡하고 별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편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래도 만화의 분위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리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좀 비판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영상들에서 항상 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고 왜 이렇게 잔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감독들이 어떤 것을 고뇌해왔고 비판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잘 알아왔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만화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냥 썰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를 즐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또는 이게 바로 슬래셔 무비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냥 잔혹한 고어 영화로만 봐도 무방한데 안을 좀 까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철학적이고 인간 심리를 좀 틀어놓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비정상적입니다. 한락적인 도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이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폭력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단순한 공격 같은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카기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손석구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쾌락을 크게 얻는 사람이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요. 이치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쾌감을 얻고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인간이라는 게 폭력을 단순한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해서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과 공허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전쟁 범죄에서 많이 또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작품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 동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표출을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카기하라, 손석구 같은 경우는 마조이스트입니다. 맞고 찢어지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자신을 끝없이 제대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조라는 자신의 전 두목을 엄청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에게 제대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부로와 지로 형제와 이야기할 때 세상에 완벽한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는 없다. 근데 이치는 완벽한 사디스트다. 그 말이 이치를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치를 그 시점부터 계속 찾아다녔고 결국은 마주했을 때 고통과 쾌락에 대한 기대 그거를 넘어서 공포를 얻게 된 것이었죠. 원작이랑 이 영화랑 그 결말이 조금 다른데 원작에서는 이치를 마주하자마자 미친 듯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진짜 끔찍하게 끔살을 당하거든요. 성기가 다 찢겨나가고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영화화된 이 작품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치한테서 쾌락과 긴장과 공포를 얻기 위해서 대면하길 원해야 하지만 이치가 장단을 맞춰주지 않자 자기 뇌를 찔러가지고 환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가요. 그래서 원작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석할 점과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인물들이 완전히 갈래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떤 야쿠자 세계를 통해서 남성성이라는 것의 그 뿌리들 중에 폭력성이라는 것을 풍자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야쿠자의 세계를 정말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 무지막지한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카네코라는 인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인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힘, 폭력, 지배 이런 것들을 남성성의 어떤 기준처럼 정해놓고 이 영화를 진행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를 희화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석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완전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폭력배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치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최약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봐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아닌 거랑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약자처럼 보이지만 상황만 맞으면 누구보다 잔혹해지기도 하고, 손석구 같은 경우는 괴물로 보이지만 공허와 결핍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치환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폭력을 소비하는 관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퍼니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봤듯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관객들이 폭력을 소비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만화에 비해서 영화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카기하라, 원작의 카기하라랑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일단은 패션 스타일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또 잘생겼죠.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뭐 정장만 입고 다니고, 정장도 맨날 검은색 정장에다가 검은 넥타이만 하고 다니고, 피어싱 같은 걸 주렁주렁 해달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엄청 스타일리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얼굴도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되게 징그럽고 사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무시무시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진짜 개위험한 인물이고, 다음에는 어떤 잔혹한 짓을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만화에서는 그것보다는 꽤나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예의가 있고 목소리도 너무 젠틀하고 좀 멋있고요. 손석구 씨가 잘생겼잖아요. 잘생겨가지고 보면 볼수록 손석구 닮았어 하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냐, 멋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범죄도시 4를 보면서 그 김무열을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빌런이 너무 섹시하고 좀 멋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몰입이 안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잘생기고 훈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탈색도 하고 막 패션 스타일도 멋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느낌? 지금 뭐 시부야라거나 지금 서울에다가 갖다 놔도 꽤나 한멋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너무 말이 통하는 인물로 만들어놨어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고 너무 미쳐있는 인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팬시하긴 한데 건들면은 또 많이 잔인해지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 빌런의 캐릭터 구상이 조금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디스트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당하는 모든 인물들이 마조이스트 있길 원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창시절 때 맞짱 뜨는 애들 있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보면은 초등학생 때나 그 중학생 때 그 울면서 싸우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딱 우행 하면서 막 그거 알죠? 완전히 울면서 완전 이성을 잃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날리고, 걔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상대는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인물입니다. 찌질하고 되게 멋없는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 다 썰어버리는 그런 거죠. 입고 있는 수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뭐 멋있는 느낌도 안 들고 맨날 질질 짤고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굉장히 미남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고 빙구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런 특성도 있어가지고 볼만한 구석이 있는 존재였고요. 영화로 오면서 최민용 맞나? 하이킥에 나왔던 그 배우와 굉장히 유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예, 민용아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력이 없고 별로예요. 원작에서의 매력이라거나 의외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원작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잔혹성이라든가 이상한 표현들을 도저히 이건 좀 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표현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잔혹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엄청 잔인하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되게 충실하게 원작에서의 사건들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되게 구현을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어요. 오히려 만화기 때문에 표현되는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지로와 사부로 쌍둥이 형제를 너무 표현을 못한 게 아쉬워요. 진짜 이 추남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또라이인지가 표현이 전혀 안 됐어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후덕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 일용직 공사판에서 볼 법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역할을 맡게 됐는데, 얘네가 얼마나 또라이냐면은 원래 새 쌍둥이였어요. 새 쌍둥이였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셋 중에 진짜가 누군가, 누가 제일 최악으로 잔인하고 또라이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막 겨루는 그게 있는데, 겨루는 와중에 자신들의 맏형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만 남게 된 건데, 이 사람 뭐 병림픽 같은 걸 계속해요. 누구 한 사람을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둘이가 턴제로 고문을 하는데 피고문자가 둘이 한 턴씩 다 거치고 나서 누구의 고문이 더 아팠는가 선택을 하라 그래요. 지로의 고문이 더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면 사부로가 개 극대노해가지고 피고문자를 진짜 개 피떡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봐봐 내가 고문에서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그놈이 또 극대노해가지고 네가 나보다 나아 이러면서 또 개 피떡으로 만들어 놓고 자 봐봐 내가 한 예술을, 결국에는 그 피고문자 입장에서는 죽음의 이지선다 뭐 그런 거겠죠. 누가 낫다고 하면은 더 센 게 날라오고 그런 식으로 죽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크게 많이 놀아놨던 게 류랑 류의 여자친구가 이제 제일 많이 당했는데, 유두가 다 썰리고 주방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함몰되고, 류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 사타구니가 잘리고 파열되고, 얘네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묘사가 되고 얼마나 괴력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팔이 있잖아요. 사람 팔이 있으면 이거를 맨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정도로 이 완력이 대단해요. 근데 얘네들도 원작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먼저 지로가 이치에게 끔살을 당하고 난 뒤에 사부로가 이치랑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사부로 같은 경우에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가 일격을 확 날리니까 촤르륵 끊겨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져 있는 자기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아씨 내 머리카락 하고 있는데 여기에 뚜껑 같은 게 있어요. 자기 눈앞에 뚜껑 같은 게 하나 있어. 요상하게 자기 머리랑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내 머리네 하고 여기가 이제 반듯하게 잘려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갈 때도 예술로 가는 양반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묘사들이 되게 재밌어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요. 멘탈이 붕괴될 정도냐 뭐 그건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었던 만화였고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잘자품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당분간은 못 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이치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할 거 없을 때 한번 정주행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는 잔인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안 읽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영화는 빽이 안 했다 보니까 선혈이 엄청나게 난자하고 진짜 잔인해요. 굳이 찾아서 보시고 트라우마 얻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만화 작품을 보면서 이상하게 김성모 작가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대털이라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세상에 남자랑 여자랑 직업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둑, 강도, 조폭 이거밖에 없고요. 여자는 매춘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는 간호사. 그 정도로 이 세계관이 어둡고, 이 이치더 킬러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관에 경찰이 없어요. 둘이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세계관들에는 경찰이 없고 다 조폭들만 나오고,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배털 같긴 한데, 김성모의 작품은 작품을 따로 나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김성모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잡설까지 남기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꽤나 잘 표현된 부분들이 많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었고요. 일본 특유의 그 과격한 슬래셔를 꼭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추천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 3편을 제가 봤어요.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짧게 나중에 라이브 할 때 리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는 볼만했다 정도. 하쿠토 시리즈는 앞으로도 절대 안 볼 거고요. 머리도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청 많이 길었고 되게 시간이 빨리빨리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곧 또 이사를 한다고 여기도 싹 다 치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사 가고 싶은 것도 팩트라서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를 할 것도 기대가 되고 한 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다 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개강 시즌도 점점 다가오죠. 07년생이신 분들 또 학교 간다고 되게 들떠있는 마음도 있을 거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들 잘 해내십시오. 안 그래도 제 지난 영상에서 또 미래에 합격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진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 Where does that heat come from? That rhythmic beat come from? And that red meat come from? New Orleans, Louisiana Purchase. I told you what it means. So won't you let me sell you New Orleans? Come on, you all can go to town, way down in New Orleans.